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동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셀프노믹스라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셀프노믹스 생소하시죠?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들이 운영해 나가는 경제를 얘기하는 게 셀프노믹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뭐가 다르냐?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탁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1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계화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2차 산업의 핵심은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그 초기에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과 전기는 거의 동시에 개발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있어야 전등이 켜지는 거고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전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석유였습니다. 자, 초기에는 전기가 1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지던 전기기관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석유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우리가 책에서 늘 보았던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발명왕이라고 얘기하죠. 1847년부터에 태어나서 2차 산업혁명의 기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발명가로만 알고 있지만 정말 엄청난 발명을 했습니다. 가장 그 혁신적인 발명 중에 하나가 전등이었고요. 전등을 발견하면서 전기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가 기본이 된 것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1900년대를 가로지르면서 세계 1위의 기업이었고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1위의 기업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등도 만들고요, 발전기도 만들고요,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기계 기반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제너럴 일렉트릭 GE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등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등이 생김으로써 우리 삶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등이란 얘기는 공장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해 뜨고 해질 때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등이 나오고부터 공장이 24시간 가동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익숙한 3교대, 4교대, 5교대, 특히 옛날에는 2교대 이런 식으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전등을 얘기하니까 까마득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국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옛날 아마 조선시대, 일제시대 초기의 건물 같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1898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됩니다. 전기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설립된 한성전기회사입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은 뭘 보일까요? 다 아시겠죠? 전차죠, 전차.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거는 1899년에 우리나라에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로부터 청량리까지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용산까지 확대가 되고 이랬는데 1899년, 190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120년 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첫 번째는 일본의 교토에 세워진 게 아시아 첫 번째 전차고 한국 서울의 한성에 세워진 게 아시아의 두 번째 전차였습니다. 심지어 도쿄에도 그 당시에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선진화된 문물을 가져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 전등을 가지고 들어온 건 고종 황제였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의 전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경복궁에 전등이 설치됐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그런 개혁이나 기술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어쨌든 현상만 본다면 그런 전기, 전등, 전차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고종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고종의 정치적 입장도 좋지 않았는데 전등, 전기, 전차 이런 것들을 가져왔냐? 조선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날 때 가장 좋은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기, 전차 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혁신적인 생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전기를 쓰려고 하면 발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저게 지금 굴뚝이 보이는 것이 1899년도에 동대문 화력발전소였습니다. 동대문 화력발전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발전소였습니다. 우리는 1899년도에 발전소도 가지고 있었고 전차도 가지고 있었고 전동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뭐 일제 침략과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저런 모든 자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본이 잘 활용하는 식민지 전략에 잘 활용하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당시에 저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변화를 인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2020년대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그 변화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정말 기름을 붓는 것이 석유였습니다. 석유는 그전에도 많이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호롱불에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석유로 사용됐지 석유가 산업의 씨앗이 되는 것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펜실베니아 석유회사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가장 먼저 오일을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사람 중에서 뭐 현대 석유의 시추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뭐 석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석유 시추 방법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던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석유를 상업적으로 시추해내는 데 성공해서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에 박물관도 짓고 저 사람들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석유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핵심적인 동력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석탄을 떼야 되는데 석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움직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에너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됐지만 그 당시에는 전기기관이 가장 유용한 기관이었고 석유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내연기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된 가장 원동력이 된 것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원이 발생하고 충분한 노동자가 발생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발생하고 기계공업이 성립되고 이제는 정말 대량 생산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런 기초적인 원래 기본적인 컨베이어 벨트는 이동 수단으로서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데 그게 이제 생산 수단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산 수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장을 짓자니 철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드가 생산하니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전기 그리고 석유 공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화학 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산업의 기반이 그때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에 보시면 비행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저 비행기 왜 생산했겠습니까? 전쟁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2차 산업혁명은 첫 번째 대량 생산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착화. 왜 학교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이 그러면 100년 전에도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대량 생산을 뒷받침하게 될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금 같은 학교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지금과 같은 노동자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리고
규율을 잘 지키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지시를 하면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공장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도시가 확장하게 되고 도시가 확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공급 과잉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공급 과잉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공급 과잉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원자재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영국이나 뭐 구미 제국들이 식민지를 확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 이슈도 그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을 지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욕의 말똥대란이라는 그 뉴욕에서만 1800년대 말에 20만 마리의 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20만 마리. 뭐 뉴욕 인구가 정확히 제가 그때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못 찾을 수가 없었는데 20만 마리의 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7km에서 15km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똥이니까 똥입니다. 7km에서 15km의 말 한 마리가 말똥을 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리터가 넘는 오줌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뉴욕에서 20만 마리가 내놓는 말똥이 2,500톤이었다고 합니다. 그 혹자는 뭐 뉴욕의 건축 양식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이 있는 이유가 말똥 때문이다, 오염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자동차라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말똥 대란이 해결됐는데 그 말똥 대란이 해결됐다는 것은 그 말들이 시내에서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만 마리 마차 하나를 2마리의 말이 끌었다고 그러면 10만 대의 마차가 있었을 건데 10만 명의 마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100%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지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인의 선택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